안녕하세요. 길어야 1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길게는 진행을 할 생각은 아니고, 강의하는 걸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는 블록체인을 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인공지능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주일에 강의 영상 2개를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미니어 게스트 제가 나중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9시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워디스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블록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구조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지는 않고, 좀 고도의 추상화를 한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있다,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록은 뭐 간단해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블록들이 여러 개 있어서 블록체인이 되는 거고, 블록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블록 헤더랑 블록 바디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물론 프로토콜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라이크한 그런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 헤더랑 블록 바디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는 메타데이터예요. 블록체인의 규칙, 프로토콜을 만족하기 위한 정보들, 그 다음에 블록 바디의 요약 정보,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제 보조하는 그러한 메타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블록 바디는 그냥 단순히 트랜잭션들의 리스트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트랜잭션을 했었는데, 트랜잭션들이 채굴자라는 존재에 의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 모은 걸 이제 단순히 그냥 리스트로 해서 블록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바디고, 왜 집합이 아니고 리스트로 간주하냐면 트랜잭션이 포함된 순서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이제 간주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그림이 여기 블록 바디랑 머클 루트 관련된 이제 그림인데, 트리를 구성할 때 머클 루트를 구할 때 트랜잭션의 순서 정보도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셋이라고 안 하고 리스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닝은 아까 그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트랜잭션들은 단순히 발행한 주체들이 이렇게 막 뿌리면 그걸 수집만 하면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건 걔네들의 메타데이터인 블록 헤더인데, 특별히 이제 논스 값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필드들은 전부 다 주어지는 값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 버전이라든가 타임스탬프라든가 이전 블록 해시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머클루트 값까지,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정해진 값이에요. 언제 만들었냐, 프로토콜 버전이 뭐냐, 뭐 현재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뭐냐, 즉 난이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트랜잭션들로 구해지는 머클루트 값은 얼마냐, 다 정해진 값인데, 이 논스 값만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논스 값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거고. 일타 강사님, 네, 네, 논스만이 변수예요. 그래서 채굴자는 논스 값을 변경해가며 규칙을 만족하는 블록 해시를 찾고요. 논스를 찾는 과정은 되게 많은 연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필드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문제라는 게 바로 이 해시 값을 목표 값보다 작게 만드는 그러한 논스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필드가 전부 다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 다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직 논스 값만 바꿔가면서 해시 함수에 집어넣어서 해시 값을 구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 이 목표로 하는 값은 난이도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 값보다 작은 해시를 찾았느냐, 저 작게 만드는 논스를 찾았느냐, 이렇게 찾아서 찾았다 라고 하면은 유효하다 라고 해서 이제 블록을 전파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뭐 블록 생성이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책들에서 되게 많이 잘 설명돼 있고 유튜브 영상도 많고,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록에서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건 제네시스 블록이란 이제 존재입니다. 여러 블록들을 연결해 놓은 게 블록체인 구조예요. 그거의 0번째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특별히 부르고요. 유일하게 참조하는 이전 블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블록은 블록체인 클라이언트에 하드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에 하드코딩 되어 있는 제네시스 블록을 준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값을 바꾼다, 아예 다른 블록체인이 돼버리는 거죠.
채굴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는데, 채굴자는 누구나 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채굴자가 될 수 있는데 논스 값을 찾는 게 되게 힘든 일이다 보니까 연산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 찾겠죠. 블록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록체인은 여러 블록이 체인을 형성하는 구조예요. 블록의 체인이고, 블록은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봤고, 그럼 체인은 뭐냐? 그냥 참조 구조입니다.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얘랑 어떻게 보면 유사해요. 물론 차이점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참조하고 있다면, 블록체인은 현재 블록이 이전 블록을 참조하고 있다. 방향이 다르다.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조를 하냐? 참조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Proof of Work라고 채굴 과정을 이용해서 합의를 이루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블록을 채굴한 사람이 있고 블록을 전파받은 사람이 있는데, 블록을 채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계산을 해요. 연산을 계속 쓰고 결국 찾았다, yes가 뜨면은 이제 블록을 전파하겠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 전파받은 블록이 유효한지를 봐야 돼요. 유효하지 않더라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무시를 하면 되고요. 유효하더라 라고 하면은 원장에 포함한다. 원장이란 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파받은 블록을 내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서 체인을 확장한다. 이러한 작업 증명이란 건 분산 시스템에서 무결성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그럼 무결성이 뭐냐 라고 한다면 완전성과 정확성과 유효성, 이 세 가지 지표로서 무결성을 나타낸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완전성은 내가 기대했던 데이터랑 실제로 나타난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내가 기대한 거랑 거의 똑같으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기대한 거랑 현저히 차이가 나면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되는 거고요. accuracy는 말 그대로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입니다. 내 기대랑은 상관없이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이제 정확성의 척도로 나타나고,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무결성이고,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 무결성을 좀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블록 생성 간격을 스스로 조정하는 그런 어떤 자가 제한 시스템이다. 아까 난이도란 요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난이도가 그럼 어떻게 산정되냐? 만약에 연산력이, 전체 네트워크 연산력이 높아지면 난이도를 올려야 되겠죠. 블록이 생성되는 인터벌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이고요. 반대로 전체 네트워크 연산력이 떨어지면 난이도를 낮춰요. 그래서 또 역시 블록 인터벌을 10분 정도로 맞춰주려고 그렇게 조절을 해요. 스스로 이 난이도라는 요소를 조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하면서 보안성도 보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센티브라는 구조예요. 이 인센티브는 아까 마이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대체 연산력을 써가면서 마이닝을 왜 하냐? 채굴자들이 마이닝할 요소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타적으로 그런 걸 할 리는 없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블록을 찾으면 보상을 가져갑니다. 암호화폐로, 코인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마이닝을 하고, 보상은 크게 블록 보상과 수수료 보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블록 보상은 말 그대로 블록을 생성한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럼 그 보상은 누가 주냐? 프로토콜이 줍니다. 시스템이 주고. 그럼 어떻게 받느냐? 트랜잭션 형태로 주어지고요. 블록체인상의 모든 활동들은 다 트랜잭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고, 그럼 어떻게 트랜잭션 형태로 주어지느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져요. 블록을 생성하면서 블록 바디에 첫 번째 트랜잭션을,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쭉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묶어서 바디를 만드는데, 여기 맨 앞에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블록을 생성한 나한테 주는 블록 보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고. 그럼 수수료 보상은 뭐냐? 이 블록 바디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에 담긴 수수료, 내가 이 트랜잭션을 만들고 발행을 하고 이제 전파를 하는데, 이 트랜잭션을 처리해줄 사람에게 지불해주는 수수료가 있어요. 이 수수료의 총합을 또 마이너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쉬운 네트워크 구조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예요. 이 서비스 제공자인 서버에게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들이 무조건 그냥 서버한테만 요청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탈중앙화를 거치고 나면 중앙화된 요소인 서버를 없애야 되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모두 동등하게 네트워크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겠죠. 피어 투 피어 구조에서는 누구나가 서버가 되고 누구나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할 요인이 없거든요. 누구나가 기꺼이 서비스 제공자가 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요인을 주느냐? 인센티브화라는 걸 거쳐서 비로소 이제 P2P가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 제공할 요인을 줄게. 니들이 트랜잭션을 수집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확장하는, 원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줄게. 그게 코인이야 라고 해서 인센티브화가 되는 거죠. 그게 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얼핏 들었을 때 블록체인이 P2P의 상위 호환격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진 않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자가 제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성능이 제한돼요. P2P에서는 새로운 피어가 하나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어떻게 보면 그냥 리니어하게 성능이 늘어나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블록체인에선 그렇지 않아요. 암만 컴퓨터가 더 많아지든 뭐 적어지는 상관없이 블록은 무조건 10분에 하나씩 정해진 인터벌에 따라서 생성이 되고 성능이 제한되어 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요소가 보안의 허점이 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중앙 서버가 어택을 받으면 서비스가 제공이 불가능했고요. 피어 투 피어 P2P 구조에서는 컴퓨터 한 대 두 대 이렇게 어택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피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니까. 단 하나의 피어라도 살아있으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요. 이 인센티브 구조를 공격하면은 모든 채굴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요인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공격이라고, 비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저자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포크 관련된 건데, 이름을 포크 앤 포크라고 붙인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분기 상황을 말하고요. 두 번째 포크는 깃허브라든가 이런 데서 포크라는 용어를 쓰죠. 소스 코드를 복제하는 걸 포크라고도 하는데 그거 관점에서 하드 포크랑 소프트 포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포크는 쉽게 말하면 같은 블록 높이에서 블록이 두 개 이상 채굴된 거예요. 아까 블록체인을 링크드 리스트랑 비교하면서 바라봤었는데 실제로는 트리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트리가 아니라 DAG, 유향 비순환 그래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기가 발생하면 둘 중에 뭘 고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선택된 걸 캐노니컬 체인이라고 불러요. 제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긴 걸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분기가 발생했던 상황에서는 얘가 좋을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겠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제일 길어서 이 시점에서는 얘를 선택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규칙이에요. 근데 이 가장 긴 체인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길이 길게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난이도를 줄여가면서 채굴을 쉽게 해서 내가 그냥 아주 긴 체인을 만든 다음에 네트워크에 전파해버리면은 내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버린 긴 체인을 모두가 저게 캐노니컬 체인이구나 라고 어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나이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길이만 볼 게 아니라 난이도를 보자. 블록 안에 표시해놓은 숫자가 난이도 요소인데 난이도의 누계가 높은 녀석을 캐노니컬 체인으로 삼자. 이게 헤비스트 체인 룰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에서는 롱기스트 체인 룰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7월 27일자 커밋을 보면은 저 요소를 빼고 베스트 체인 워크라는 요소로 바꿨어요. 즉 워크. 얼마나 작업을 했느냐, 난이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요소들로 즉 헤비스트 룰로 넘어간 겁니다. 또 하나의 포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포크예요. 부류에 따라서 소프트 포크랑 하드 포크로 크게 양분합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 포크는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하위 호환성을 제공하면 소프트 포크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고 싶은 노드는 업데이트 해라. 근데 업데이트 안 해도 우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는 있다. 요게 소프트 포크예요. 반면에 하드 포크는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수용하지 않은 노드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합의할 수가 없고 블록을 처리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드포크를 제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블록체인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하드포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블록체인, 그리고 하드포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블록체인, 이렇게 양분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뉜 것처럼 롤백을 수용할 거냐 이더리움, 롤백을 수용하지 않을 거냐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 포크는 그런 거 없어요.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네트워크는 하나로서 잘 굴러가게 됩니다. 끝이에요. 하얀 배경은 캠 왼쪽에 김 껴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제 촬영 장비의 한계입니다. 크로마키라는 배경을 뒤에 덧대는데 균일하게 이렇게 비싼 크로마키가 아니라서 김이 이렇게 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노이즈가 좀 낍니다.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나요? 투자는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것도 다 지켜봤었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것도 다 지켜만 봤었고, 그래서 투자는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긴 해요. 실험용으로 몇 개 넣어놓은 게 있는데 빼내기 귀찮아서 그냥 계속 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가자, IBC 가자인데 IBC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페이퍼를 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는 15살이었지만 물론 제가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굿즈 출시해주세요.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라이브 한번 진행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라이브 진행된 강의는 통짜보는 안 올라가요. 편집본은 10분으로 편집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유튜브에. 유바. 네. 유바. 아니, 그냥 유바. 왜 아무도 안 해주세요? 사람, 그쵸, 유바. 사람 많아 보이게. 유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유바. 이제 끕니다, 방송. 굿바이. 유하를 하면 어떡해요? 제가 방송 껐는데.